이렇게 돼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뭐 좀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매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좀 한 달기만 되면은 조금 고생을 해요. 비염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재치게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딱 체질적으로 네. 소 해제 됐습니다. 참 잘 들리시나요? 예. 아, 이제 이번 시간은 뭐 3일 운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 운동은 뭐 잘 아시죠? 뭐 워낙 잘하고 뭐 우리 뭐 일제강점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민족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기억들도 많고 할 텐데 그래도 또 천도교와 관련돼 가지고 또 한번 살펴볼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각 이 3일 운동이 아시다시피 종교와 관련은 있죠.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와 세 개 이제 종교단체.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알파 학생까지 잡혀서 이제 네 개 그룹에서 이제 이 전개했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종단마다 가게 되면은 기독교 가면 기독교가 다 했다고 그러고요. 불교 가면 불교가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어요. 3.1운동의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다. 먼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종교마다 아마 다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도 보게 되면 뭐 동학사상과 3.1운동, 또 3.1 정신과 연결시켜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그런 것들 좀 많이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하고 있고, 불교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단마다 각각 자기네들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걸 가지고 이제 3.1 운동을 지켜보기 때문에 혹시 또 이제 왜곡되거나 잘못된 그런 이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은 워낙 이제 방대한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한 시간 가지고는 조금 아마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시간 정도 제가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 준비 과정과 천도교에서 민족 대표들은 어떻게 선정되었었는가 하는 것이 아마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운동은 뭐 이 개념적으로 본다면은 이 민족문화 대백과 사진이라든가 위키 백과 사진이라든가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좀 돼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제강점기가 그러니까 36년 동안 지배를 받아왔었는데 사실 많은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이 있었죠. 뭐 최대 전 또 그 항일 무장 투쟁하게 되면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죠? 김자진, 홍범도 장군의 요즘 이제 홍범도 장군 동상 이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청산리 전투가 이제 가장 최대 이제 무장 항일 투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시대 때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하게 되면 역시 이제 3.1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국적인 규모를 통해 가지고 전개되었던 것이 바로 이제 3.1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당일 사건으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것도 바로 이제 3.1 운동이라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승국에서 식민지에서 최초 일어난 대규모 독립운동.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독립을 이제 많이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승전 우리가 이제 민족 자결주의 뒤에도 이제 뭐 잠깐 언급하겠지만은 민족 자결주의 하게 되면은 뭐 민족 스스로 운명을 자기네들이 이제 결정한다. 뭐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거는 패전 국가에 패전 국가에 해당되는 민족 자결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죠. 승전국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자결주의가
3.1 운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고, 특히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들이 많이 있었죠. 뭐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 전승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많은 식민지를 더 확보했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식민지에서 이제 최초를 일어났던 대규모 민족운동이 독립운동이 바로 3.1 운동이라고 이제 개념상으로 이제 정립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3.1 운동을 아마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근데 이 3.1 운동은 배경이 사실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1919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다면은 사실 멀리 한 10년 동안의 그런 원인이 있고, 그리고 3.1 운동과 직접적으로 가깝게 배경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인과 근인, 그리고 직접적인 배경이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3.1 운동은 또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 있고, 또 이제 국외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국외적인 요인을 살펴본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이제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1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로 해서 이제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변화돼 나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전국 독일과 러시아에 속했던 뭐 폴란드라든가 헝가리, 그리고 또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그다음에 이제 유고슬라비아든가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죠? 1917년에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17년에 끝나게 되고 3.1 운동이 이제 19년에 일어나게 되니까는 이 국외적인 요인에서 본다면 직접적인 뭐 원인이 뭐 가깝게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 민족이 이제 독립하게 되는 것도 사실 조선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이제 미쳤다 볼 수가 있죠. 우리도 이참에 뭔가 독립을 좀 이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인식들을 아마 가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과 평등의 새로운 사주의 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전쟁,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 대한 이제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상이 형성되는 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조 사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어, 앞으로는 어떻게 가죠? 앞으로 옮기는 거는? 네. 밑으로 끄집어 내리면. 쓱 때 그냥 쓱 넘어가 버리네. 글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중가요?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서. 응. 네. 네.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 개조 사상이라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반성, 그래서 이제 해방과 평등이라는 새로운 이제 사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이제 성공하게 되죠. 1917년 2월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성장하기 때문에 나 가지고 이 사회주의, 여기서는 먼저 사회주의를 썼지만은 원래는 이제 공산주의라 볼 수가 있죠. 이 공산주의 사상이 대두되고, 이 공산주의 세력을 갖다가 확장시키기 위해 가지고 약소국의 민족 운동을 이제 지원하게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이제 많이 받게 되는, 그래서 해방 민족을 지원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당시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 특히 공산주의 이념을 읽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분들은 거기 이제 참여하게 되는 사례가 이제 적지 않았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율주의 제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족 자율주의는 패전국에만 해당됐었기 때문에 사실 승전국이었던 일본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독립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국내적인 요인은 사실 이제 일제강점의 이후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제강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식민지배 정책을 쭉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1910년대
식민 통치는 일반적으로 무단 통치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헌병 경찰 제도를 갖다가 이제 실시하게 되면서부터 아주 포괄적인 그런 식민 지배를 갖다가 해 나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독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또 이제 저항 의식을 불러일으켰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수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 토지조사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토지조사 사업은 평가가 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수탈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근대화론으로 볼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지금까지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조사 사업은 이 근대적 토지 제도를 갖다가 마련하는데 기반이 되었다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본인들이 식민 통치를 하게 되면서 조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빼앗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토지조사 사업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제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토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측량해가지고 소유를 갖다가 이제 인정해주게 되고, 이제 그걸 인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거두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조세의 이제 하나의 형태는 이제 시작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호응을 하지 않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는 땅 같은 경우는 일본 조선 총독부가 무단으로 몰수를 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몰수한 걸 토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동양특식 주식회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양특식 주식회사가 상당히 많은 이제 토지를 소유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나서부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정책을 취하는 것이 뭐냐면 일본인의 한반도 이주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일본인 이민 오게 되는데, 이민들 오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죠? 가장 필요한 것이 일단 땅이죠. 네,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거의 뭐 거의 뭐 이자도 없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불화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식민지 조선에 와가지고 생활할 수가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했던 것도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의 일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신고제로 돼 있어서 이제 네, 세금을 부과하신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네, 저희 뭐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이 네, 무슨 저 그냥 쭉 물려받은 건데 네, 그걸 측량을 해서 네, 이렇게 측량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까 이제 네, 몰수도 하셨다고 네, 그랬지만 오히려 땅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네, 요거 신고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원래 땅 주인이 뭐 좀 그런 거 잘 관심 없거나 모르는 경우에 네. 자기가 자기 명의로 이렇게 해서 했던 사례도 상당히 많았던 거로. 그런 것도 뭐 없지 않아 있었을 수가. 왜냐하면 나중에 토지 분쟁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은 네. 재판 과정도 이제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적지 않게 있었을 걸로 충분히 추정은 이제 되고 이제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소장농 같은 경우, 네. 그 지주들이 대체적으로 어디 있냐 하게 되면은 도해지 쪽에 있는 거예요. 네. 서울이라든가, 네. 현대 이제 있으니까는 이제 마름을 시켜서 예, 다 예. 관리했죠. 마름을 시켜서 이제 관리하게 돼. 이제 마름이 이제 잘하면 괜찮은데, 이 마름이 오히려 더 착취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보게 되면은, 농민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또 하나 이제 배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아마 가정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땅을 빼앗겼던 조선인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살겠는가? 신고를 안 하고 몰수당해서 뺏기니까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만주로 또 이민을 가는 새로운 곳으로 또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만주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이제 한인촌들이 이제 형성된다 볼 수가 있겠고, 이 한인촌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또 이제 전개할 수가 있는 또 요인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인들이 이주민들이 이제 식민지 조선에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을 빼앗겼던 조선인들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만주로 가게 되고.
뭐 이러한 반복적인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대 당시에 이제 그 식민지 조선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만주로 이민을 가는 사례가 이제 여러 차례가 있는데 이 10년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땅을 빼앗겨서 이제 살기 어려워서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30년대 들어가게 되면 만주국 성립 이후에 거기가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좋은 곳이라 황금 뭐 이런 이제 그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이민을 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대에 만주로 이민 가는 것과 30년대 만주로 이민 가는 거는 좀 이제 성격이 좀 다른 그런 모습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앞뒤에 있었던 포괄적인 식민 지배 정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수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 조선에서는 식민지에서는 상당히 일본 지배에 대해서 이제 분노, 저항 이런 것들이 높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내면적으로 이제 쌓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잠재적으로 이제 깔려 있었던 것이 사실 3.1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거족적으로 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내부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요인이죠. 직접적인 이제 요인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종이 돌아가시는 거죠. 고종이 이제 1919년 1월 22일 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임금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국상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시기가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 가지고 고종이 죽었다고 하게 되는 독살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독살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당시 이제 매일신보 보게 되면은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 고종 독살설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되니까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종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신문에다 이제 기사를 이제 쓰고 있는데 과연 그것도 얼만큼 받아들여야 되냐? 왜냐하게 되면은 매일신보는 뭐죠? 매일신보는 일본 조선 총독부 기관지라 볼 수가 있습니다. 기관지라 보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자신들한테 이제 유리하게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고종 독사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종 독사설이 이제 그 3.1 운동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 고종은 일제강점 이후에 여전히 자신이 독살될 거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 그래. 많이 가져 있어가지고 식사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연유 그리고 날계란을 중심으로 먹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언제 일제의해 갖고 자기가 독살될 수가 있다는 죽을 수가 있다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적인 요인도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배일 감정이 점차적으로 또 고종이 이 독살설로 인해 가지고 이제 확산돼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8 독립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동경에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 가 있었는데 이 유학생들이 YMCA에서 이제 독립선언을 갖다 이제 전개해 나갔다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3.1 운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28 독립선언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분이 이광수라는 분이죠. 이광수라는 분이 이제 일본에 유학하게 되면서 이제 이팔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이제 기초했다 볼 수가 있겠고, 뭐, 차폴룡이라든가 이런 이제 유학생 상당히 이제 많이 모여서 이 YMC에서 독립선언식을 했었는데, 이때 참여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송계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송계백이라는 인물이 국내에 이제 파견이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독립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상당히 이제 국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가지고 국내로 잠입을 하게 되죠. 근데 국내 잠입할 때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뭐
식민지 시대 보게 되면 이제 감시와 통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들어오기가 용이하지가 않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면에서 본다면, 일본에서 본다면은 이 송계빅이라는 인물이 28 독립선언에 관여했다 그래갖고 상당히 요시찰 인물로 감시를 당하고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송계백은 독립선언서를 어디다가 숨겨서 들어왔을까 하는 거죠. 네. 송계백이 국내에 들어올 때 독립선언서를 어디다가 가져왔겠어요? 호주머니에 가져왔을 것 같고, 네.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알려진 것은 지금은 뭐 대학생들이 사각모 안 쓰죠. 예, 모자 쓸 일이 없었는데 옛날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각모 쓰고 이렇게 이제 다니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 안에다가 독립선언서를 갖다 집어넣고 다시 꼬매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누굴 만나냐 하게 되면은 최린을 만났습니다. 최린을 만나가지고 이 독립선언서를 갖다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성수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최남선 이런 인물들과도 만나가지고 일본에서 28 독립운동 선언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되고 앞으로 또 이제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논의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남선은 사실 이제 이 송교백이 이제 스승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고성조무 출신을 알고 있는데, 이 최남선한테 와서 일본에서 독립선언서를 보여주면서 독립운동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니까는 당시 이제 천도교에서도 보게 되면 나름대로 민족운동을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년대 살펴봤던 것처럼 천도교에서는 천도 구국단을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 민족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요 시대 때 오게 되면은 다 독립운동에 관한 인식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송계백이 동경에서 독립운동하게 되고 독립선서를 가지고 오고 체린이 이걸 이제 듣고 나니까는 천도교에서도 만세운동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의암성서를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젊은 학생들이 일본에서 독립선언을 했다고 이제 하게 되니까는 의암성서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늙은 사람도 젊은들이 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어서 되겠는가? 그래서 독립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의 직접적인 연원이 사실 이제 28 독립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대한독립선언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무호독립선언서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무호독립선언서와 3.1운동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지금은 많이 이제 통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무호독립선언이. 왜냐하게 되면 무호년이 1918년이거든요. 그리고 김해년이 1919년이고요. 그래서 무호년에 일어났던 독립선언이기 때문에 뭐 무호독립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독립선언이 3.1운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많이 이제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제가 3.1운동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미쳤던 영향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쭉 연구해 놓은 거고 정리해 놓은 거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무호 독립선언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팔 독립선언 얘기는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민족 자결주의에 대해서도 이제 신문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무호 독립선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무호 독립선언이 과연 3.1 운동에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무호 독립선언은 원래 이름은 대한독립선언서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고 나중에 이제 일명 다른 이름으로 이제 무호독립선언을 부르는데 지금은 오히려 무호독립선언이 더 많이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대한독립선언서는 1919년에 사실은 3.1운동 이후에 예, 작성이 돼서 배포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 하게 되면은 당시 만주에서 활동했던 정원택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이 정원택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지산 외유 일지라고 하게 된 일기가 있어요. 자신의 일기 이렇게 쓱 남겨놓은 거 있는데 이 지산 외유 일지에 당시 이 대한독립선언서가 배포되게 되는 과정을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사실 만주에서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독립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준비 과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3월 1일 날 경성에서 경성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죠. 서울에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전개되었다는 걸 갖다가 상하이로부터 정보를 이제 접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원택 선생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어디 있었냐게 되면은 서간도에 있었거든요. 압록강 건너 만주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국내에서 한성에서 이미 3.1 운동을 해서 독립선언이 이제 운동에 전개되고 있다. 이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야, 우리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조소왕하고 상의해서 선언서를 이제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11일 날 독립선언서 4,000부를 석판에다 인쇄해서 서북간도와 상하이, 일본 각국의 우편으로 배달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호독립선언은 과연 이제 언제 정확하게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좀 논란거리가 있지만은 이 무호독립선언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독립선언서고 맨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기 4,500 단기 2452년인가 그럴 거예요. 단기 2452년 2월로만 돼 있습니다. 2월. 날짜가 없어요. 근데 2월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마 음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4252년 2월로 써놨는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밝혀져야 되지만은, 이 정원택의 지산 외의 일지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3월 달에, 국내에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주에서도 독립선언이 일어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또 만주에서 독립선언 하게 되게 되면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부 다 국내 3.1절 3.1 이후에 만주에서 독립운동이 독립선언이 이제 시작이 된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2월 달에 했었다 그러면은 만주에서 사실 독립선언식들이 전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국내에 3.1 운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주에서 3월 13일 날 만주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북간도에서 이제 만세운동 을 전개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 서간도도 이제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 무독립선언서는 3.1 운동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1 운동의 준비 과정, 초기 준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3.1 운동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민중 시위를 중심에 했다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910년대 천도교 민족운동 살펴보게 되면서 언급했던 것이 이제 천도 구국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도 구국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천도 구국단 운동 목표 중에 하나가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민중혁명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관료들과 또 기독교와 같이 대규모 민족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었지만 서로 간의 상황이 예치 않아 가지고 성공하지 못했었죠. 그 연장선에서 준비됐었기 때문에 사실 천도교라든가 기독교라든가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의 민족운동을 이제 전개하는 준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천도교가 중심이 돼 가지고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학생계와 연합해서 이제 전개할 것을 갖다가 준비 과정 속에서 이제 전개돼 갔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중화, 그리고 이제 일원화, 이제 비폭력화 하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화는 전 민족이 참여하게 되는 이제 민족 운동을 전개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일원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거리가 있죠. 지도부가 이제 일어나 돼 있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딱 이렇게 정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지도부가 좀 각각이 있었죠. 종교마다 따로 있었고 학생 따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원화에 대해서는
라는 이제 비판을 이제 갖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종교계가 중심이 돼서 만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일원화가 아니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폭력적으로 해야 된다. 사실 식민지 조선 안에서는 무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죠.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으니까는 사실 이제 비폭력적인 그런 이제 만세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무장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지만은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한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비폭력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이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폭력적인 그런 이 운동 방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아마 선택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천도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동학농민혁명 때 이 워낙 많은 희생을 이제 봤었기 때문에 이런 비폭력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이제 손에다 볼 수가 있겠고 다양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배경에 의해 가지고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 하는 것에다가 운동 방법으로 선정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독립선언서라든가 기타 이제 문서 기초와 그다음에 독립선언서 인쇄는 대체적으로 천도교에서 이제 담당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립선언서는 어디서 인쇄했죠? 예, 보송사에서 이제 인쇄했다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1운동 거사일은 3월 1일 오후 2시 꼴공원에서 독립선서를 낭독하고 독립을 선언하는 걸로 이제 처음에 이제 선언식을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가서 독립선언서를 휘밀려 이제 인쇄하게 되고 서울에서는 독립선언 당일날 군중들에게 배포하게 되고 그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날 아니면 이제 새벽 일찍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전국에 이제 배포해 나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서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월 1일 날 배포됐지만 사실 의주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이 지역에서도 보게 되면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가 실제적으로 배포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비밀스럽게 이 독립선언서가 배포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팔 독립선언 하고 나서 3월 1일까지 사실 2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 상당히 이 비밀적으로 3.1 운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뭐 굉장히 뭐 천운이라고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독립선언서를 인쇄하다가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았었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이제 어, 인쇄해서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도 발각이 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단 기독교라든가 불교와 이런 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될 수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아마 좀 천운이 아니었었던가 그런 생각도 이제 가끔씩 이제 해볼 수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동료선언서를 이제 각 지방이 이제 분송할 때는 서울에서는 이제 일시하게 되고 배포를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달해서 각 지방에까지 이제 따를 수 이제 전달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이 배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배포의 분송은 천도교와 기독교 측에서 각각 먼저 이제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천도교는 천도교를 조직으로 해가지고 배포하게 되고, 기독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는 이제 불교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단별로, 그다음에 이제 학생은 학생별로 해서 독립선서를 갖다가 각각 배포, 책임, 전달해 나갔던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전달하는 근무가 사실은 뭐 당일날 아침 이제 배포했었기 때문에 집에 일어났는데 집 밖에 나가봤더니 뭐가 있었다? 독립선언서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거 보면 서울 같은 경우 이제 당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막 배포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립선언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청원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일본 정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본 귀족권 또 이제 중의원 양원에서 보낸 이제 통고문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일본 측에는 천도교 측에서 담당하게 되고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제 각 대표에게는 기독교에서 이제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역할 분담을 좀 하지 않았었을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제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기독교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였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오히려 더 역할론을 갖다가 조금 더 담당할 수가 있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도교에 이제 유학생들이 있었고 뭐 그래서 이제 이 천도교에서 이제 담당을 이제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1운동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민족 대표 선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민족 대표를 갖다 이제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당시 조선에 있었던 관료들, 구 관료들이 이제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 관료들 갖다가 먼저 대표로 이제 먼저 참여할 수 있게끔 이제 준비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이제 같이 선정하는 걸로 준비했던 것이 초기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민족 대표도 이제 선정되어 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민족 대표는 이제 어떻게 선정됐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구호 관료로서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박영효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종의 이제 부마라 볼 수가 있겠고,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이제 미쳤던 인물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박영효 같은 경우는 의염성사와 굉장히 교류가 있었었죠. 의염성사께서 이제 일본에 망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박영우와 이제 상당히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영우를 이제 직접 찾아가게 되는 거죠. 찾아가서 지금 이게 독립 선언을 하려는데 민족 대표로 이제 서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박영우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을 찾아가게 되죠.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완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완용 같은 경우는 뭐 최고의 당시 이제 매국노 뭐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친일 인물이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암상사께서 이완용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선언식을 하게 되는데 민족 대표로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완용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의암성사 신문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이제 했다는 것도 이제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완용이가 사실 민족 대표로 서명을 했었더라면은 기존에 같이 일제강점 때 을사오적이라든가 뭐 정미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텐데 사실 이완용은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 대표로 참여하지 못했고 또 한규설이라고 하게 되는 유명한 또 이제 관료 출신을 찾아가는데 역시 이제 거부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박영호라든가 아니면 이완용이 이 3.1운동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만약에 아마 이게 일본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요로에다가 이걸 가지고 아마 신고를 했었더라면은 고발을 했었더라면은 아마 3.1운동이 또 어떻게 됐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민족적 경심을 지키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사실 박영이라든가 이완용 같은 경우는 예, 그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올라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관료들 같은 경우는 민족 대표로 참여하는데 거절했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천도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대표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불교도 이제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계의 연합전선이 형성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천도교와 기독교가 이제 먼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아마 처음부터 바로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나름대로 이제 민족운동을 하게 되고 천도교는 천주교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독에서 보니까는 기독교에서도 뭔가 지금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기독교 측의 가장 젊은 층이라 할 수가 있는 이승훈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승훈을 만나가지고 이제 철인 같은 경우는 이승훈을 직접 알 수가 없었으니까 아는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남선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습니다. 그 최남선을 통해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승훈을 만나가지고 같이 민족운동을 대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승훈 같은 경우는 이제 찬성을 하게 되죠. 찬성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네, 유일신 신앙이기 때문에 천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단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는 천도교와 민족운동을 같이 하는 것은 교리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거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여러 번 또 만나서 또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참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과정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 또 이제 기독교 천도교가 중심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하나 오랫동안 한국의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불교였었죠, 불교. 그러니까 불교도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교도 참여시키는데, 불교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산중에 많은 이제 사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 있어요? 도회지 쪽에 있었거든요. 시내 쪽에 많이 있었고. 근데 불교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예,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 이제 한용운하고 최린하고 상당히 또 가까웠었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에 최린 선생이 이제 한용을 만나가지고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이제 전개하는데 참여,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한용은 흔쾌히 찬성했었고요. 이제 불교계 쪽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분만 더 참여하는 것이 바로 배경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불교계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배경성과 한용운을 볼 수가 있겠고, 또 불교는 이미 일제 강점되는 1910년대 사실은 일본 불교와 통합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일제 협력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민족 불교로 가는 세력들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이 한용운과 배경성 두 분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제 볼 수도 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유림 쪽에서도 당시 또 이제 조선 500년 동안 집행해 왔던 것이 이제 유림이었었기 때문에 이 유림과도 이제 같이 연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유림과도 이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시간적으로 촉박해가지고 유림까지는 이제 연결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림 같은 경우는 3.1운동 이후에 파리장서 운동이라고 하게 되는 독자적인 이제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학생계에서도 이제 만세운동을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바로 기독교의 젊은 YMCA에 있었던 이갑성이라는 인물과 박희도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또 이제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이제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도 그러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연합전선이 형성돼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 연합전선이 천도교,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제 학생계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족 대표가 선정되어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초기의 민족 대표는 33명이 아니라 32명이 있었습니다. 천도교 15명, 기독교 15명, 불교 2명 해갖고 이제 32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한 명이 더 일어나가지고 33명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는 이제 15명, 그다음에 기독교는 16명. 이제 16명인데 장로교가 원래 이제 7명입니다. 장로교가 7명이고 감리교가 9명입니다. 9명.
그리고 이제 학생이 한 명인데 이 학생도 이제 기독교인이죠. 박희도가 이제 학생을 대표했던 인물인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통상 기독교는 이제 포함할 수가 있지만은 엄격하게 좀 구분한다 그러면은 박희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학생 대표라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명의 이제 민족 대표들이 이제 형성돼 간다 볼 수가 있겠고, 뭐 천도교하고 기독교하고 민족 대표 선정하는 게 기준이 좀 다르다 볼 수가 있겠죠. 기준이 다르다 볼 수가 있는데 천도교는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15분이 선정되었을까 하는 것은 이제 잠깐 쉬시고 잠깐 쉬시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50분 됐으니까요. 한 10분 쉬고 4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